도시 연구센터를 맡고 있는데요. 저희는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불려졌던 스마트시티 용어 이전에 불려졌던 UCT라는 연구들을 저희가 2007년부터 국가 연구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그 1차 연구가 2013년에 끝났었습니다. 2단계 연구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에 거쳐서 2단계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점점 더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는 걸 느낍니다. 저희가 2013년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저는 전체 연구에서 2단계 연구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좀 의무감 내지는 새로운 분야를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새로운 분야인 스마트시티, UCT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해 오고 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우리 새 정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이 4차 산업혁명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들도 좀 많아져서 책임감과 더불어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마트시티 하면 조금은 생소하기도 하고 조금 다소 애매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도시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말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 요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정말로 구현되는 장소로서, 공간으로서, 그리고 인간들이 생활하는 우리 생활 공간으로서의 도시에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요소들이 나타나는 공간을 스마트시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앞서 최현정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공간 플랫폼이다. 4차 산업혁명의 공간적인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표현이 가장 적합한 현재의 용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 전체 우리 우주에서 지구의 육지 면적, 육지 면적 중에서도 도시 면적이 있는데요. 이 도시 면적은 전체 지구의 약 2%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구 면적의 2%에 현재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인구의 약 54.2%가 집중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라든가 사회활동에 여기서 보시면 경제라든가 다른 에너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런 것들 보시면 약 60에서 70%에 해당되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의 60 내지 70%의 활동들이 이 도시라는 조그만한 밀집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도시화라고 하는 어바나이제이션의 이러한 수치를 보면 현재는 54%의 도시 인구가 약 2030년, 2050년이 되면 60%에 입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구가 이제 도시에서 생활하는 도시 위주의 그런 지구 패턴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러한 많은 인구가 좁은 지역의 도시에 모여 살다 보니까 각종 도시에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건 도시화에 따른 문제들이었고요. 이러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근현대적으로 보면 1차 산업혁명 이후부터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던 도시의 인프라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도시의 공해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도 계속 진전이 되고 있고 이러한 진전된 문제 중에 하나로 기후변화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심각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도시 문제 중에서도 가장 우리 인류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런 기후변화라고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기후변화를 비롯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정보통신 기술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2000년대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도시 국가에서 스마트시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앞선 초고속 인터넷망을 비롯한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적인 차원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빠른 선두주자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2003년, 구체적으로는 2003년, 2004년부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UCT라는 용어로 썼었습니다. UCT에서 U는 유비쿼터스라는 컴퓨터 용어에서 따온 약자입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라는 용어의 도시 UCT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 당시의 개념은 앞선 ICT 기술을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최첨단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도시라는 개념으로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써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선도적으로 선점하는, 지금의 스마트시티 이런 붐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아젠다를 던지고 전 세계적인 이슈를 제시했던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송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송도라든가 동탄 신도시에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UCT라는 개념을 적용을 했고요. 실제로 도시 공간의 인프라로서 스마트시티, UCT가 적용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마 동탄 신도시, 여러분이 경부고속도로를 가다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동탄 1기 신도시라고 하는 동탄 신도시가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시 형태로 구현된 가장 최초의 스마트시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 중반부터 이런 식으로 모든,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LH를 비롯한 많은 우리 공기업에서 스마트시티, UCT를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이후에 모든 택지 개발, 신도시 개발에서 UCT, 스마트시티를 적용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벌써 신도시라든가 조그마한 택지 규모의 그런 사업지구를 합하면 약 50개가 넘는 신도시 그리고 택지 개발 지구에서 벌써 스마트시티를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도시로 몰려드는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의 인프라와 효율성을 통해서 도시민의 편의를 주기 위한 방법, 기술이 스마트시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에 20년 단위로 있었던 국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헤비타트라고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이 행사는 76년에 1차 헤비타트 회의가 있었고요. 96년 그리고 작년 2016년에 제3차 헤비타트 회의가 있었습니다. UN 주제의 그런 회의였고요. 이때 발표됐던 것들이 미래 도시 개념으로 스마트시티가 강조됐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에서 국가에서 스마트시티를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어젠다가 전 세계 도시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새로운 방향으로서 개념을 스마트시티라는 걸 제시하는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됐었습니다. 전체 이 토론회의 정기 토론회의 주제이기도 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했고 이 토론에서도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셨습니다. 1차에서부터 3차, 4차에 걸쳐서 4차와 3차를 구분하는 가장 큰 구분자 중에 하나가 융복합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융복합을 통해서 특히 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고 2015년 이후에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발표했던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에 하나를 보면 화면에서 보시면 IoT, CPS, 인공지능, 얼마 전에 엊그제 대통령 주재에 있었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그때도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데이터, 그리고 IoT,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이고 이것들을 도시관리, 도시개발 측면에서 보시면 이 3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크게 바뀐 부분이 시민 위주의 도시로 바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점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데이터의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장소가 스마트시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공간적인 플랫폼이라는 걸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가트너라고 하는 글로벌 마케팅 기업에서는 하이퍼사이클을 통해서 미래 그리고 각각 연도의 앞선 기술들을 전망을 하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16년, 17년을 통해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 그리고 2016년, 2017년 연속적으로 2년 내지 5년 안에 가장 실현화가 가능한 기술로서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하이퍼 곡선을 통해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로서 가상현실, 인공지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글로벌 마케팅 기업에서는 가상현실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기술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구현되는 공간이 스마트시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많은 글로벌 기업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준비 내지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예를 들 수 있는 게 IBM입니다. IBM에서 지난 2010년에서 2012년에 거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은 스마터 챌린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해당 지자체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해당 도시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스마트시티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컨설팅 사업들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130개가 넘는 도시에 대한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서 그것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컨설팅을 해주면서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문제, 도시의 정보들을 분석할 수 있는 사업적인 실익을 챙기는 그런 사업들을 IBM에서 하고 있어서 IBM은 현재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는 스마트시티에서 가장 앞선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30개가 넘는 도시 중에서 3개의 도시가 여기에 포함이 돼서 실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평창, 청주, 그리고 제주가 이 서비스를 받았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IBM에서는 우리나라 도시, 이 3개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문제, 그리고 이 도시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라든가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런 아이디를 얻는 그런 실익을 챙겼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시스코라는 기업에서는 네트워크 기술,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바르셀로나라든가 코펜하겐, 암스테르담에서 구축되고 있는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 도시에 맞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시스코가 단연 앞선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현재 많은 솔루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빌딩 단위, 건물 단위로는 지민스라든가 영국에 있는 아럽이라는 이런 기업들도 건물 단위의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터넷 회사,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 같은 데서도 이러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플랫폼이라든가 솔루션, 심지어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노력들까지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한 요소 기술이면서도 제품을 만드는 것들로 현재 대기업들이 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가까운 중국의 하웨이라고 하는 통신업체는 전 세계 3번째에 해당되는 업체이지만 여기 스마트 시티에 주목을 하고 있고 전 세계 20개국 이상의 60개 넘는 도시에 도시 관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히드로의 공항을 관제하는 공항 관제 시스템을 하웨이가 제공을 해서 하고 있는
이런 글로벌 기업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고 해외에 적극적인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메인이 되고 있는 기업들의 현황이고요. 이러한 것들에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마트홈 내지는 가전회사로서의 SK텔레콤이라든가 KT 그리고 삼성, LG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아직은 국내에 좀 한정돼서 하고 있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해외로 진출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커다란 성과를 아직까지는 갖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도시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저희 LH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알려지고는 있지만 도시개발을 해외에 있는 도시개발 자체를 스마트시티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현재 구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쿠웨이트에 있는 신도시라든가 다른 볼리비아에 있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한국형의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 계획들을 현재 디자인을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고 있고 특히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실제 이 LH를 비롯한 한국의 기업들이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한국의 기업들이 외국의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수주형의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 한국의 스마트시티를 그대로 접목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도시 개발에 투자하는 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많은 스마트시티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글로벌 마케팅 기업인 프로스트 앤 설리반이라는 기업이 2020년, 2025년에 스마트시티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분야들을 보시면 스마트 거버넌스, 그리고 교육,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좀 화면이 흐려서 그런데, 그 다음에 각각 맡고 있는 CCTV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안전,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스트럭처, 그리고 교통, 그 다음에 헬스케어, 스마트 빌딩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장 규모들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맥킨지에서도 이러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를 보면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스마트 에너지와 스마트 헬스케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시티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도시에 스마트시티를 적용하고 있지만 시장 규모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는 에너지 부분과 헬스케어 부분들도 상당 부분 현재 있는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준비 같은 것들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는 2008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스마트시티 관련한 법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로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2008년에 스마트시티 관련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유비쿼터스 관련한 법입니다. 유비쿼터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08년에 최초로 만들었고요. 이러한 법이 올해 2017년에 유비쿼터스라는 용어 자체 그리고 UCT라는 용어 자체가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용어인 스마트 도시로 스마트 시티라는 용어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 도시 조성 및 관련한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법으로 법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우리나라는 스마트 도시 법에 따라서 도시를 만들고 관리하고 관련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만들었고 현재 시행령과 지침을 통해서 지원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도 중앙정부 차원 그리고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정부에서 행하는 이러한 스마트 시티라는 차원에서는
다른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차원의 강한 드라이브를 정책적으로 걸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런 중앙정부의 탑다운식의 그런 정책 추진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의 많은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에너지, 안전, 행정, 교육, 인프라, 도시개발, 빌딩, 헬스케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 IDC 보도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가장 많은 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게 교통, 에너지, 안전 분야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스마트시티에서 가장 지속성이 있고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솔루션, 서비스로는 이 교통과 에너지 부분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는 이런 세 개 분야를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교통과 안전 분야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비해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분야로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노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03년부터 구체적인 그런 노력들을 스마트 시티에 대한 노력들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EU에서는 2010년을 전후로 해서 EU 전체적인 차원,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의 에너지 전략과 교통 문제에 핵심을 둔 스마트 시티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EU에서는 도시별로 바르셀로나라든가 암스테르담, 헬싱키, 코펜하겐 등에서 개별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EU 차원의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2015년에 중앙연방정부 차원의 뉴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라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기존 미국 연방정부의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각각의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뉴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교통부서인 DOT에서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를 공모를 하고 그 지자체에 많은 연구와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콜럼버스라는 도시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스마트 가로 등이 실제로 구체화돼서 연구 개발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적인 차원의 스마트 시티를 2012년, 13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약 10년이 늦었지만 국가적인 차원의 하기로는 규모 면에서는 가장 전 세계적으로 큰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토부에 해당되는 주거부라는 국토부서는 전 중국에서 500여 개의 시범 도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00여 개의 시범 도시에 약 1조 위안, 우리나라로 하면 18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현재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에 이은 인도도 마찬가지로 100여 개가 넘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라는 공약들을 발표를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LH도 중국과 인도의 이런 많은 시범도시, 스마트 시티가 진행되는 것에 주목을 하고 실질적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인도에는 2개의 스마트 시티 사업에 현재 참여 중에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 차원의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조인이라는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단체를 만들어서 기업과 민간 차원에서의 해외 진출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마트시티 기업들, 특히 에너지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현재 최근에 주목할 만한 국가는 동남아에서 싱가포르가 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정말 10년 이상 뒤늦게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주목하고 현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면서 이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서울의 약 98%의 면적을 갖고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전 도시, 전 국가를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스마트 네이션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총리 산하의 별도의 스마트 네이션을 추진할 수 있는 오피스가 만들어져서 2014년부터 움직이고 있고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전체 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물 관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스마트 시티의 프로젝트를 현재 국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국가의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작업들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국영기업인 우리의 KT와 유사한 싱텍, 그리고 대기업인 글로벌 기업인 IBM, 그리고 싱가포르 대학, 그리고 국제적인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이 싱가포르의 스마트 네이션을 위해서 전체 협력을 하고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싱가포르는 2016년, 2017년 아시아의 가장 스마트 시티가 발전한 국가이면서 도시로 연속적으로 선정되는 그러한 것들을 성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가장 현재는 선도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싱가포르이 선정될 정도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우리나라의 노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송도라든가 흥덕, 동탄 옆에 있는 연구개발을 통해서 2003년에 UCT, 정보화 도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연구를 가장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발판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도시개발에 적용된 게 2004년부터 적용된 게 동탄 신도시에 가장 최초로 적용이 돼서 2009년까지 동탄 신도시에 대한 도시 기반 인프라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파주라든가 이런 도시도 2006년부터는 스마트 시티, UCT로 개발되어 오고 있고요. 이러한 신도시, 대규모의 택지 개발 지구가 현재 LH에서 한 사업 지구만도 43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든가 이런 지구까지 전부 합치면 약 국토부가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약 52개에 해당되는 52개의 사업 지구, 신도시가 스마트 시티로 지금까지 개발되고 있고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지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지만 유비쿼터스 법이 2008년에 만들어져서 2017년에는 스마트 도시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당초의 유비쿼터스 법, 그리고 우리나라의 약간의 편중된 내용이라고 비판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 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UCT, 스마트 시티는 주로 신도시 위주로 적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기본적인 그 원인을 삼다 보면 법 자체가, 유비쿼터스 법 자체가 새롭게 도시 개발을 할 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비쿼터스 법에 따라서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새로운 신도시, 그리고 일정 규모의 이상의 대규모의 신도시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도시보다는 신도시 개발에 훨씬 더 유용하게 적용이 됐었고요.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릴 앞으로의 우리나라 UCT, 스마트 시티가 나아갈 방향으로 기존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노력들이 비판적인 내용이면서 향후 우리나라가 가져야 될 전략적인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도시 종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을 1차와 2차에 걸쳐서 5년 단위의 국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8년에는 3차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또 스마트시티 관련한 국가적인 차원의 연구개발 사업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단계 연구와 2단계 연구가 1단계는 2013년에 끝났고요. 2018년에는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2단계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총 연구비가 1단계는 약 정부 출연금과 기업 부담금을 다 포함해서 약 1,000억 정도의 연구비가 투입이 됐었고요. 지금 2단계 연구는 약 240억 정도의 연구비가 투입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연구가 끝나게 2단계가 끝나게 되는데요. 2단계 연구와 맞물려서 3단계 연구가 기획 중에 있습니다. 3단계 연구의 계획은 스마트시티 국가 R&D라는 가칭 스마트시티 국가 R&D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2018년 내년부터 2022년까지 약 총 연구비 1,200억 정도를 투입해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3차의 연구에서는 실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실증하는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연구개발이 진행될 예정이고 지자체, 스마트 도시가 중심이 되는 연구로 전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29일에 대통령께서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내용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홈, 스마트도로, 스마트공장, 그리고 이런 공공재라든가 인터넷망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우리 국가적인 차원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자라고 제안을 하셨고 국가적인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모델이 되는 그러한 스마트시티를 개발하자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해외 부분에 특히 바르셀로나가 유럽에서는 상당히 선도적인 스마트시티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이 약간 흐린데요. 스마트시티, 바르셀로나의 스마트시티 차원에서는 크게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버스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상수도, 그리고 버스 정류장, 그리고 스마트 파킹, 스마트 쓰레기통 이러한 굵직굵직한 요소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파킹은 도시 내에 있는 비어있는 스마트하게 비어있는 주차장 정보를 제공을 하고 결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것들을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버스 타입이라든가 스마트 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서는 훨씬 잘하고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 버스 시스템, 환승 시스템 등이 이 바르셀로나의 대표적인 스마트 시티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 가로등 같은 경우는 외부의 조도에 따라서 스마트 가로등의 빛의 세기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그런 스마트 가로등의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 그리고 CCTV가 같이 달려져 있는 게 스마트 가로등의 요소 기술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 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스마트 가로등은 부산이라든가 우리 강릉에서도 현재 기술이 개발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버스 시스템이라든가 대중교통을 알려주는 시스템은 바르셀로나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보다 훨씬 앞선 기술을 현재 우리 서울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운영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했던 솔루션 중에 하나인 스마트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에 센서를 달아서 이 쓰레기가 차오르고 있고 이게 비어져 있는 상태들을 모니터링하고 이것들을 자동으로 집계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도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태양광을 스마트 쓰레기통에 더 덧붙여서 이 차오르는 쓰레기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차오르게 되면 태양광을 통해서 동력을 발생해서 이 압축시킬 수 있는 기술까지도 현재 적용을 하고 있고 실제 고양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요소 기술 차원에서는 상당 부분 우리들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주목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가운데 있는 스마트 시티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가장 키가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스마트 시티즌입니다. 스마트 시민이라고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유럽에서도 많이 강조되고 있는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각종 스마트 시티에 대한 솔루션,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활용할 건지, 그리고 어떤 기술을 만들 건지의 모든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게 시민이다라는 그러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간과했던 단점 중에 하나로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많은 기술들,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상당수는 시민들이 정말 요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만들어진 솔루션과 서비스라기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그리고 공공 위주의 서비스가 지금까지는 제공이 됐었고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조금 더 느끼지 못하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불편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스마트 시대의 방향은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그런 스마트 시티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자라는 차원에서는 유럽에서는 이 스마트 시티즌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방향으로는 스마트 시티즌이 좀 더 강조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중에서는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우디의 상징물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 시티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보이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도면에서 보시면 약간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기존에 공장이 있던 지역입니다. 노후된 공단을 그리고 200헥타르가 넘는 이런 대규모의 공단을 우리로 보면 재개발한 지역들입니다.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이런 사업 기법들을 여기에서도 적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기존의 노후된 공단을 미디어 산업, ICT 산업, 에너지 중심 그리고 메디테크라고 하는 아이템을 정해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이런 첨단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유치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산업을 다시 일으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첨단 클러스터 산업단지로 만들어냈고요. 여기에 지식집약형인 그런 혁신 클러스터를 통해서 재생을 한 사례입니다. 여기에 바르셀로나 정부는 인프라 정비와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기법으로 스마트 시티에 대한 기법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오면 전기차라든가 와이파이라든가 도시 기반 인프라 시설을 통해서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첨단의 그런 인프라들을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마지막 3단계인 데이터를 이러한 기업들에게 무료로 오픈을 해서 이러한 기업들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플랫폼화하는 기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는 유즈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바르셀로나의 정보들을 활용해라. 기업들에게 바르셀로나의 이런 지역들을 내줄 테니까 공간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의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라라는 시그널을 보내주고 이러한 기업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지역으로 이 지역을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르셀로나의 대표적인 최첨단의 스마트 지역으로 현재 이 지역이 발돋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개의 사례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야 될 스마트 시티의 방향들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좁게는 우리나라의 미래 그리고 당장 앞으로의 스마트 시티의 방향들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시티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많은 서비스, 많은 인프라들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정말로 요구하고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보여주고 제공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서의 스마트 시티는 이 스마트 시티에 있는 시민들은 서비스를 피동적으로 받는 피동적인 주체로서의 시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수요라든가 요구를 제공을 하고 그것들을 공공이나 기업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받는 적극적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혁신 주체로서의 시민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게 스마트 시티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새로운 정책적인 그리고 연구적인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방법론이 리빙랩이라는 개념입니다. 리빙랩은 실제로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기로는 초반에 우리 아파트라든가 실제 건물의 모델하우스 개념이라고 처음에는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진 않지만 그리고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실제로 그런 공간, 그런 아파트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실제로 체험하고 느껴볼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공간이 모델하우스라는 개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념이 처음 적용됐던 게 리빙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가상의 공간을 먼저 만들어서 향후에 만들어질 공간을 대신하는 것들을 먼저 체험하게 해준다라는 차원에서 리빙랩이 발전을 했는데요. 점차 실질적인 현실 공간에서, 현실의 도시 공간에서 향후에 만들어질 서비스들을 실제로 만들어서 실증하는 체계로서의 리빙랩입니다. 그래서 곧이곧대로 해석을 하면 생활 현장 그리고 생활의 실험실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리빙랩 개념이 2006년에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용자가 주도하는 혁신적인 산업 체계가 리빙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시 공간에서 스마트 시티의 기술을 만드는데 이 기술을 시민이 주체가 돼서 그리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서비스를 같이 만들어가는 실험실이 리빙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 공간 자체가 실험실이면서 그런 만들어진 제품이 실제로 실현되는 그런 공간으로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사용자와 기업이 협력을 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는 체계가 리빙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그림 자체는 유럽 리빙랩 연합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처음 엔놀이라고 하는 리빙랩 연합체가 만들어졌는데요. 처음에 헬싱키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질 때는 약 15개의 리빙랩 이런 개념의 단체들이 15개가 모여서 연합체를 만들었고 현재는 약 400개가 넘는 연합체가 이 유럽 리빙랩 연합체에 포함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노하우,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새롭게 발전된 모습들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모습들은 의료복지라든가 그 다음에 새로운 상품들, 기업들 그리고 스마트 시티, 에너지 이런 분야에서 많은 실험들이 리빙랩 개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한 번 실험을 하고 끝나는
현재 우리나라 R&D 체계에서 이런 정부 지원이라든가 연구비가 주어졌을 때만 이루어지는 실증 체계에서 머무르는 것에서 더 벗어나서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같이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는 우리 연구개발 내지는 우리 교수님들이 연구자들이 해야 되는 앞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실증 사업의 모델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게 이 리빙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로 보이는 게 핀란드에는 많은 리빙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칼라사타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엊그제 언론에서도 제시됐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오른쪽에 보이는 굴뚝 모양에 있는 공장 플랜트 바로 옆에 있는 노후화된 선착장입니다. 이 노후화된 선착장을 재개발, 신개발에 해당되는 대규모의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시민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실험장입니다. 그래서 이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이노베이터스 클럽이라고 하는 시민들,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어떤 식으로 만들지, 도시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시민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의견을 내고 그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실험장으로서 이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엄청난 대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리빙랩을 통해서 도시를 만들어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 있는 각종 태양열 기법이라든가 에너지 기법, 그리고 첨단의 ICT 기법들을 활용해서 단지라든가 도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그룹들이 거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모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그림의 제시고요. 여기에서 되게 재미있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이 칼라사타마라고 하는 이 지역의 비전을 우리 같으면 전체적인 도시개발의 모양은 스마트 칼라사타마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로서의 칼라사타마라는 지역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 이노베이터스 클럽이라고 하는 이 시민들, 이해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액션으로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은 앞서 그 위에 표현된 1시간씩 줄이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그러니까 하루하루에 하루마다 1시간씩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기법들을 제안하고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당초 이렇게 얼핏 생각해 보면 되게 뜬금없기도 하고 좀 다소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1시간씩 줄여서 이 여유로운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 여기 들어온 사람들에게 각종 혜택과 이 사람들의 삶의 여유를 갖도록 해주자라는 개념으로서 1시간씩 줄이는 것들에 어떤 노력을 할지를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두 번째는 시민 중심의 스마트 시티, 두 번째는 생활 밀착형의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해왔던 서비스는 CCTV를 통해서 도시에서 관리를 하거나 안전하게 시민들을 관리하는, 그리고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인프라 시설을 관리하는 도시 관리 차원의 UCT를 제공해 왔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정말로 현실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기에는 아직은 좀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는 그러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은 잘 닦여져 있고요. 이러한 기반 하에서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생활 밀착형의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앞에 개인화된 서비스라고 제가 좀 더 강조를 드릴 수가 있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의 서비스를 하기는 하지만 개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그리고 각자의 기기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그 사람의 맞춤형, 개인 맞춤형 서비스여야지 시민들이 정말 원하고 필요로 한 서비스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례로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좀 가전제품 중에서 특정 제품들을 보시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대화도 하고 서비스도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개인화된 서비스의 한 단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된다는 두 번째 시사점을 그리고 제안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 시민들에게 공통적인 대중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개별적이고 프라이빗한 서비스들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서비스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서비스를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위에 보이는 그림이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통 서비스입니다. 스마트 쓰레기통인데요. 태양광을 통해서 압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있고요. 센서를 통해서 쓰레기 양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걸 통해서 수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실증 단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는 각 가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지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서 개인 주택에서 별도의 처리를 해서 버리거나, 아니면 공동의 시설에 갖다 이렇게 버리는, 그래서 둘 다 쓰레기로 음식물 쓰레기가 쓰레기 자체로 다시 버려지는 서비스를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목질 바이오칩하고 섞어서 퇴비로 만드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지금 이제 실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에서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통해서 음식물이 버려지면 수거가 돼서 여기에 기계적으로 목질 바이오칩과 섞이면 퇴비가 돼서 해당 단지에서 퇴비로서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더 이상 쓰레기로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단지 안에서 자원화, 퇴비가 돼서 다시 그 단지에서 쓰이고 있는, 스마트하게 리사이클링 되고 있는 서비스를 현재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부 입장이나 우리 개인 입장에서 이 두 개의 서비스를 보면, 기존에는, 그리고 유럽에서 해왔던 서비스는 이런 쓰레기통 서비스입니다. 대중적인 쓰레기통 서비스인데요. 앞으로 필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서비스가 좀 더 개발되어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세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에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국토부라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스마트 도시 재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재생하는데 스마트 시티의 기법들을 활용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통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스마트 가로등이라든가 CCTV, 파킹이라든가 각종 신도시에서 적용하는 스마트 시티의 각종 기술들을 기존 도시에서도 활용해서 도시를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코펜하겐에 있는 이 도시에서는 가로등에 센서를 달아서 모든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정보라든가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정보, 그리고 보행자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라든가 와이파이 사업들, 그리고 스마트 파킹 같은 것들을 서비스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략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데이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제1차 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이 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IoT와 더불어서 강조하셨던 게 빅데이터인데요. 결국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이 스마트 ICT 기술이라는 것은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취합을 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기술들은 도시에서의 정보를 모으고 모여진 정보를 융복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융복합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게 빅데이터 활용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카카오 택시, 유럽에서 우리나라는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우버라는 곳에서도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각종 서비스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카카오 택시나 카카오 드라이버 그리고 각종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 기술의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것은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실제 앞으로의 미래의 많은 인력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하느냐라는 직업의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서비스는 생략하고요. 이러한 직업군으로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게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새롭게 해석을 해서 스마트 시티의 솔루션, 서비스를 만드는 직업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마트 시티 그리고 국가의 미래에 가장 많은 일자리 그리고 가장 많은 인력이 만들어져야 될 분야로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라는 마지막 제안을 드리고 제 토론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